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소행성 베누에 관한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예, 최근 미 나사의 탐사선이 베누 상공 7km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앞서 기사를 보니까 그 소행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고요.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 분자 그 자체는 아니고요. 예. 이 물이나 알코올에 등장하는 히드록식이라는 구조를 발견한 겁니다. 예. 이 분자 구조로 보면은 산소 1개, 수소 2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에서 이 수소 1개가 떨어지고 다른 것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물이 아니라고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이 베누처럼 대기가 없는 작은 소행성에서 히드록시기가 발견됐다는 건 과거에 물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생명체의 존재 네. 가능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소행성은 지름이 500m밖에 안 돼서 여기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네. 오히려 태양계 다른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베누가 이전에는 훨씬 더 큰 모체의 일부였다가 깨져서 나왔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가능성은 물을 함유하고 있었던 소행성이나 행성이 베누와 충돌해서 물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태양계 어딘가에 존재하는 모체나 행성에 물이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 또한 생명체가 꼭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나 또는 현재에 어디선가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 생명체 서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필요 조건에는 해당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현재 태양계에는 지구 외에도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화성의 극지방의 지하에 얼음이 있다고 알려졌고, 또 목성의 위성에는 거대한 지각 밑에 바다가 흐르고 있다고 예측이 되고요. 또 토성에는 위성과 고리 두 곳 모두에 물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서 보니까 탐사선은 이렇게 뭐 행성에 물이 있는지 그리고 토양에 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와 충돌 가능성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네. 정말 지구와 충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베누는 오는 2135년에 이 달보다 더 가까이 지구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계산된 바로는 2175년에서 2196년 사이에 예.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한 10,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는 10,000분의 4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10,000분의 4 정도라고 합니다. 10,000분의 4 정도의 확률이면 굉장히 희박한 확률 아닌가요? 소행성 충돌 확률로 보면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 만에 하나 지구가 베누와 충돌한다면 지름 500m인 베누의 크기로 봐서 이 대기에서 전부 다 타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좀 지구에 떨어질 텐데 만약에 이게 동해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반도와 일본 전역, 즉 동북아 전체가 초토화될 수도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SF 영화 뭐 디비팩트나 뭐 아마겟돈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맞아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건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번 탐사가 좀 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요? 이번 탐사는 좀 충돌에 대한 힌트를 얻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베누는 지구의 중력뿐만 아니라 이 태양의 복사압 등 여러 힘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태양 가까이 왔을 때 궤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베누의 질량이나 구성 성분 등을 알아내야 되고요. 이 베누의 정확한 질량과 구성 물질들을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궤도나 어떻게 지구에 충돌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지금 베누에 상공 한 7km 정도까지 도착했다고 하고요. 내년 초쯤이면은 직접 내려서 관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전해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7km 상공에서 베누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질량으로부터 중력을 계산하고 또 그로부터 안전한 진입 궤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탐사선은 베누 어느 부분의 토양을 채취해서 지구로 갖다 주는 것이 우리 연구에 가장 좋을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착륙 시점은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3m 길이의 로봇팔을 뻗어서 토양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토양을 채취하는 그런 특수 채집기도 있고요. 네. 예. 돌아오는 데는 한 2년 반 걸리는데요. 갈 때도 2년 반 걸린 것처럼 돌아올 때도 2년 반이 걸려서 지금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9월 무렵에 지구에 이제 토양을 가지고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2023년 9월이라고요. 아직 좀 멀어 보이지만 그때 또 어떤 탐사 그 과제를 성과가 있을까요? 가져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보도해드린 기사 내용 중에서 ICT 표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예. 합니다. 네, ICT 표준 사실 그쪽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분야 아닌가 싶은데 네. 왜 이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이 ICT 표준은 먼저 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기준입니다. 네. 이 분야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 종사자들에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일반인도 이런 ICT 표준이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요. 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혹시 피처폰 시절 그 기억하시나요? 충전기요? 네, 좀 충전기. 두껍고 좀 네, 길었던. 조금 뚱뚱했던 충전기요. 맞아요. 네, 당시에는 이 전화기 기종에 상관없이 넓적한 모양의 24핀 충전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으로 모든 걸 충전할 수 다 있었거든요. 똑같았던 것 네. 같아요. 그 충전기가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요즘 스마트폰의 경우는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이제 충전기가 호환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맞아요. 이런 것은 충전기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는 호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예전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 제품, 요즘 제품은 또 충전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최근에 샀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겠어요. 불편함이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그 호환이 되는 제품은 사고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은 좀 꺼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래도 기기들이 상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떨어지는데요. 네. 당연히 제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기도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조사들이 다른 기기들과도 쉽게 호환되는, 즉 국제 표준에 맞는 전자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정할지는 누가 정하게 되나요? 이런 ICT 표준을 정하는 기구는 각 나라별로도 많고 또 국제 기구도 포함해서 전 세계 수백여 곳이 되는데요. 예. 이 국제 표준을 정하는 기구는 ITU나 ISO 등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가 유일합니다. TTA가 있군요. 자, 그럼 국내 표준을 제정하는 그 TTA가 이제까지 제정한 표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OTP라고 아시죠? 알죠. 네, 금융거래할 때 사용하는 이 OTP가 대표적입니다. 이 OTP는 한 개의 비밀번호 생성기를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융보안 표준입니다. 이 OTP는 국제표준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통신사 간의 음성을 LTE망으로 전송하는 VoLTE 표준 역시 TTA가 제정한 표준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5G 기술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고도 하고요. 그럼 앞으로 좀 TTA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나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TTA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이 TTA는 자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중소기업 수십 곳을 선정해서 ICT 표준화에 대한 맞춤형 과외를 해주는 건데요.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국내 중소기업들이 표준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예. 이 신기술의 경우는 아예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을 표준화한 다음에 나아가서 국제 표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TTA에 도움을 받아서 국제 표준을 좀 선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